98페이지 보시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 나와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갑이 을에게요, 일정한 의사를 표시했어요. 우리가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표의자라고 하고, 의사 표시를 듣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상대방이라고 해요. 근데 의사 표시가 갑에서 을로 전달되려면은 일정한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땅이 있는데 땅을 팔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아, 내가 땅을 팔아야지. 의사가 완성되는 단계가 있어요. 이 완성된 내용을 편지로 써가지고 을에게 보냈어요. 발송되는 단계가 있고요. 이 발송된 편지가 을의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는 단계가 있고요. 도착한 편지를 을이 뜯어서 읽어봤어요. 아, 이놈이 나한테 땅을 팔고 싶구나. 그 내용을 아는, 인식하는 단계가 있죠. 이런 4단계에 걸쳐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전달되게 되는데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효과가 생기느냐. 이 문제가 뭐죠?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문제예요. 만약에 을이 그 내용을 인식해야, 알아야 비로소 효과가 생긴다면 이걸 우리가 요지주의라고 해요. 알 필요까지는 없다. 도착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도달주의라고 해요. 도착할 필요도 없다. 보내기만 하면 바로 효과가 생긴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발신주의라고 해요. 보낼 필요도 없다.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이걸 우리가 표백주의라고 합니다. 자, 4가지 입법주의가 있는데요. 우리 민법은 3가지만 있어요.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우리 민법에 없는 거. 표백주의요? 네, 표백주의는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를 취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논리적으로 뭐 할 수도 없어요? 보낼 수도 없는 거죠. 그죠? 상대방이 없으면 뭐 할 수 없어요? 보낼 수도 없는 거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뭘 취해요? 표백주의를 취해요. 그러면 뭐가 없을까요? 예, 요지주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지주의는 갑에게 너무 불리해요. 요지주의는 알아야지만, 이해해야지만 효과가 생긴다는 주의니까 을이 손에 들고 있으면서 모르지롱 그러면 땡인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 을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까지 뭐 할 방법은 없어요? 입증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 발신주의, 표백주의 3가지를 취하고요. 결론은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발신주의가 예외고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뭘 취합니까? 표백주의를 취합니다. 그래서 교재 서설 나와 있고 1번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의사가 완료된 때, 완성됐을 때 효과가 생긴다. 뭘 취하죠? 표백주의를 취하고요. 2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뭘 취합니까? 도달주의를 취하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한다는 말이 있고요. 다만 뭐는 없죠? 요지주의는 없습니다. 그럼 2번 의사표시력 발생 시기에서 원칙 뭘 취하죠? 도달주의를 취하죠. 법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111조 1항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해서 원칙이 무슨 주의입니까? 도달주의입니다. 98페이지죠. 어디 98페이지 111조.
그죠? 111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1조. 좌측 맨 밑에 있잖아요. 왼쪽 맨 밑에. 111조. 왼쪽 맨 밑에요. 왼쪽 맨 밑에. 그죠? 111조. 이랑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해서 우리 민법은 원칙을 111조요. 98페이지 111조. 그죠? 다시. 이랑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해서 원칙이 뭐죠? 도달조입니다. 그죠? 제가 조라는 말하고 피해자고 헷갈리시죠? 그죠? 그죠?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도달주의가 어떻게 해요? 원칙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면 도달이 무슨 말이냐? 도달된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상대방 집의 영역 내에 진입을 해서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요지 가능한 상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도달된 거고요. 효과가 생기고요. 요지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 할 필요는 없죠? 요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 우측에 도달의 의, 제가 읽어볼게요. 도달한 때라 함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그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뭐죠?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교재 판례는 뭐냐면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면 돼요. 따라서 상대방 본인이 받는 것도 물론 도달이지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가 받는 것도 뭐죠? 도달이다.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시나요? 요새 우체부 아저씨가 와가지고 등기 왔습니다. 그럴 때 꼭 그 사람 이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누구나 아무나 한 사람 이름 좀 적어주세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받는 게 도달이 아니라 가족이라도 받더라도 뭐죠? 도달된 거죠. 그것이 뭐죠? 판례 1이죠. 2번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수령 거절입니다. 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정당한 이유 없이 뭐래요?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된 것으로 뭐예요?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격지자와 대화자인데 이건 용어 종류입니다. 발신하고 도달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돼야 되는 사람을 격지자, 발신하고 도달하기 위해서 아무런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뭐죠? 대화자예요. 그래서 교재 맨 밑에 거리적 개념이 아닌 시간적 관념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에 있는 저희 형하고 전화통화 중이에요. 그러면 말하자마자 바로 저 형이 듣죠? 그 말은 미국에 있더라도 뭐인 거예요? 대화자인 거죠. 제 옆에 누워있는 제 와이프한테 편지를 썼어요. 제 옆에 누워있더라도 편지가 우체국을 통해서 도착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죠. 그럼 뭐가 돼요? 격지자. 그래서 격지자와 대화자는 거리 문제가 아니라 뭐죠? 시간 문제라는 거 하나 용어로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입증 책임이 나옵니다.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도달이 되는데 두 가지를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요.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표의자가 주장한다면 표의자가 입증하면 되고요.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입증하면 돼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상대방은 입증하기 대단히 쉽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찌렁하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표의자는 지배 영역 내에 진입했고 요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 우편이 필요한 거죠.
뭐가 필요하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배달된 경우에는 도달된 것으로 뭘 해주냐면 추정을 해줘요. 물론 일반 우편에 대해서는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한 추정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 나가시면은 등기 우편하고 내용 증명 우편하고 좀 친해지셔야 돼요. 근데 조심할 것은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면 기분 되게 나빠잖아요. 그래서 뭐죠? 등기 우편하고 친해져야 되고요. 될 수 있으면 말로 하지 마세요. 왜 나중 가서 못 들었다 그러면 땡이에요. 근데 일일이 등기 우편 보내기가 번거로우면 뭐라도요? 문자라도 해야 돼.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세를 줬는데 재계약 안 하겠대요. 그죠? 재계약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거를 말로 그냥 재계약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재계약 하겠다고 우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자로 받으셔야 돼. 문자로 자연스럽게. 그러고 나서 끊고 나서 어떻게 해요? 좀 있다가 정말로 재계약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문자 한번 보내면 그쪽에서 어떻게 해요? 진짜 안 하겠다는 확실한 뭐죠? 문자가 오죠. 문자나 카톡을 이용하는 것이 나중에 뭐죠? 입증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뭐죠? 용이하다는 것도 좀 유의하셔야 돼요. 그죠? 아무튼 법적으로는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은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밑에 3번 도달주의 효과가 나오죠. 가 의사표시의 철회. 철회라는 말이 뭐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철회라는 말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 저지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철회라고 해요. 그래서 철회라는 것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만 할 수 있어요. 물론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철회할 수 있고요. 효과가 발생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원칙에 따라서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도달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도달되기 전에는 뭐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으니까 도달되기 전에는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철회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이 뭐죠? 철회니까요. 4번 의사표시가 연착, 늦게 도착했다, 불착, 도착하지 않았다.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표의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연착, 불착에 관한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하게 되고요. 4번 발신 후 사정 변경입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발송 후 도달하기 전에 요 사이에 갑이 죽었어요. 아니면 발송 후 도달하기 전에 요 양반이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그래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갑이 뭐가 되더라도요?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효과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우측에 도달주의 예외에서 발신주의가 나오는데 교재 나와 있는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언제 발신주의를 취하느냐?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거든요. 왜 도달주의가 원칙일까요? 발신주의는 뭐죠? 발신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죠. 뭐 하지 않아도요? 도달하지 않아도요. 그럼 만약에 발신주의를 취하면 저는 절대로 등기 속달 안 보낼 거예요. 어차피 보내기만 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니까 막 돌리는 거죠. 뭐 하와이로, 막 알래스카로, 영국으로 막 그렇게 돌고 있더라도 이미 뭐는 있는 거예요? 효과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발신주의는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가 원칙인 거예요? 도달주의가 원칙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 발신주의를 취하냐면요. 답장이 발신주의. 뭐가요? 답장. 을이 갑에게 먼저 뭔가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뭐라면요? 답장이라면 을의 입장에서는 뭔가 나에게 오고 있다는 걸 충분히 뭐하고 있어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뭐가 발신주의라고요? 답장이 발신주의예요. 첫 번째 답장. 그게 잠깐 볼게요.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본인 등의 확답은 답장이죠. 을이 갑에게 먼저 뭘 했다는 거예요? 촉구했다는 말이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한 능력, 지금 뭐 이런 제한 능력 고민하지 마시고 상대방은 뭐예요? 촉구에 대한 본인 등의 뭐죠? 확답은 답장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발신주의라고요. 지금 을이 갑에게 먼저 뭘 했어요? 촉구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갑이 뭘 해주고 있어요? 확답을 해주고 있다면 확답은 뭐이기 때문에 답장이기 때문에 뭐예요? 발신주의인 거예요. 다 볼까요? 다 무권 대리는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최고에 대한 답장이죠. 답장이니까 이게 뭐라고요? 발신주의. 지금 외우자고 보는 게 아니라 답장이란 말을 뭐 하기 위해서요?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죠? 채권자의 채무 인수에 대한 승낙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을이 갑에게 먼저 뭘 했다는 거예요? 청약을 했다는 거죠. 그죠? 승낙은 뭐에 대한 답장이에요? 청약에 대한 답장이니까 뭐인 거예요? 발신주의예요. 마지막으로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승낙이요?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예요? 발신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요 나번을 뺀 나머지 것들은 다 뭐예요? 답장인 거고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답장이 발신주의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고 최고에 대한 확답을 이렇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말이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는 그 부분을 아직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가 더 발신주의라고요? 답장이 발신주의입니다. 근데 하나 추가로 기억할 것이 뭐냐면 나번 사원총의 소집 통지죠. 답장이 뭐죠? 어디 있어요? 발신주의고 사원총의 소집 통지가 뭐죠? 발신주의. 두 가지를 기억해 두는 건데 이것도 용어 정리입니다. 사원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사단법인의 구성원을요. 사자고 원자고 따서 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에 나오는 사원은 직원이 아니에요.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말해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보는 사단법인은 뭐냐면요. 주식회사예요. 그러면 주식회사의 구성원이 뭐죠? 사원이란 얘기죠. 주식회사의 구성원은 누구예요? 주주죠. 그래서 앞으로 사원총회 하면 뭐로 바꿔서 이해하셔야 돼요? 주주총회로 바꿔서 이해하셔야 돼요. 뭐로 이해하면 안 돼요? 노조 집회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원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주주가. 사원총회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주주총회가.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주주총회를 소집하려고 해요. 근데 주주가 몇 명이냐면 1000명이에요. 1000명 모두가 참석해야 주주총회 개최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누가 결석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1000명 모두에게 반드시 뭐는 해줘야 되냐면 소집 통지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1000명 중이라도 한 명에게 소집 통지를 안 하고 주주총회라면 그 주주총회는 무효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소집 통지를 도달주의로 이해해가지고 상대방의
집의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소집 통지한 거다라고 이해한다면 물리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가 없어요. 왜요?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뭐 하지 않으면요, 도달되지 않으면 그 주주총회는 무효잖아요. 그래서 뭘 취합니까?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따라서 1000명 모두에게 도달돼야 소집 통지한 것이 아니라 1000명 모두에게 뭐만 하면요, 발신만 하면 소집 통지한 거라는 의미에서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뭘 취하고 있는 거죠?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장과 사원총회 소집 통지가 뭐예요? 발신주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서 113조가 나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작년에 우병우, 그죠? 미꾸라지. 우병우가 처벌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병우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야 되는데 가족과 함께 도망가 버렸죠. 기억나시죠? 왜 도망간 거예요? 만약에 우병우가 있는데 출석 통지서를 안 받으면 도달된 거죠. 왜요?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는 건 뭐죠? 도달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없어져야 돼요. 도망가야 되는 거기죠. 근데 문제는 자기 혼자만 도망가도 도달이 되죠. 왜냐하면 본인이 받는 것만 도달이 아니라 동과는 가족이 받는 것도 뭐죠? 도달이잖아요. 그러면 도달 안 시키려면 어떻게 도망가야 돼요? 가족과 함께 도망가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족과 함께 도망가는 거예요. 아까 사기도 마찬가지지만 법을 아는 사람은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요. 그런 거 느끼셨어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우스갯소리로 먼저 누구부터 속이라고요? 자기부터 속이라고요. 그럼 사기로 처벌 안 받아. 그러니까 사기를 제일 많이 치는 직업군이 누구냐면은 변호사들이에요. 왜요? 법을 아는 사람은 빠져나갈 자신이 있고 빠져나갈 자신이 있으면 뭐예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우병우도 참 특이하게 굉장히 나쁜 애 같죠, 걔는. 그죠? 무척 나쁜 애 같아, 그죠? 근데도 걔는 뭐예요? 구속도 안 당했죠. 뭐예요? 법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그 틈을 뭐죠?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구병우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걔는 항상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할 때 다 뭐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 거죠. 이명박도 좀 비슷해요. 이명박도 굉장히 뭔가 비리를 저지른 것 같죠? 근데도 이명박은 뭐죠?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죠? 왜냐하면 막상 이 사람은 굉장히 나쁜 놈 같은데도 불구하고 걸고 넘어질 게 마땅치 않아요. 왜요? 법을 잘 아는 참벌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뭐죠? 빠져나갈 구멍을. 사기칠래도 뭘 알아야 돼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과 함께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통지를 안 받았으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불출석하더라도. 근데 재밌는 거는 그래가지고 청문회에서 국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특위에서 공시 송달을 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돼요. 113조입니다. 113조.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이 경우는 알고 있죠. 우병우인지 그죠? 이건 아니에요.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죠. 우병우 어디 있는지 모르죠.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뭐 할 수 있습니까? 송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병우처럼 가족과 함께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과실 없이 소재를 알지 못하면 뭐 할 수 있어요? 공시송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도달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때 특위에서도 공시송달할 건지 검토하다가 안 하기로 결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법원에다가 공시송달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붙여놔요. A4 용지로. 그리고 2주가 지나면 도달된 것으로는 뭐예요? 간주예요. 몇 주? 2주. 근데 그때는 뭐가 문제냐면 2주 후면 이미 특위가 끝나버린 거예요. 특위가 어떻게 해요? 청문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공시 송달해봤자
몇 주가 지나야 돼요? 2주가 지나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가 없다 그래서 뭘 안 하게 돼요? 공시송달을 안 하게 됩니다. 자, 공시송달을 언제 합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하게 되고요. 어떻게 합니까? 법원 게시판에다가 붙여놓고 몇 주가 지나면요? 2주가 지나면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끝입니다. 그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려면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요.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요지 능력이 결여가 된다면 도달되지를 않아요. 이런 얘기죠. 이놈이 받긴 받았어요. 근데 이 또라이는 흰 건 글씨고 검은 건 백지다. 완전 또라이. 그럼 이놈이 손에 들고 있더라도 그 내용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다면 요지 가능성이 뭐가 됐어요? 결여가 됐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죠? 도달되지 않아요. 따라서 도달이 되려면 상대방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요지할 수 있는 능력,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 민법은 뭐라 그러냐면 수령 능력이라고 합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수령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받는 거는 개새끼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수령 능력이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요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도달이 되려면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뭐까지 있어야 돼요? 요지 가능성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지 능력을 우리가 먼저 수령 능력으로 이해하고요. 이것이 결여된 사람, 없는 사람을 우리가 먼저 수령 무능력자라고 하고요. 수령 무능력자가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요지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뭐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요? 도달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수령 무능력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모든 제한 능력자를 수령 무능력자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뭐죠? 수령 무능력자예요. 미성년자가 받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도달되지 않아요. 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도 뭐예요? 수령 무능력자예요. 피한정 후견이나 피성년 후견이 받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도달되지 않아요.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이 도달했음을 안 때에는 이때는 도달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표시를 했는데 미성년자의 상대방이 받았어요. 그래도 뭐 되진 않아요? 도달되진 않는 거죠. 근데 미성년자의 아들이 아빠 이상한 편지가 왔어 라고 하길래 아빠가 그 내용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됐으면 그때는 뭐죠? 도달이 되고 의사표 효과가 어떻게 해요?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 끝입니다. 교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의사표시가 다 끝났고요. 이제 109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의 대리가 나와요. 대리는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임박해도 저는 대리가 제일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뭐죠? 많아요. 근데 저에게 민법에서 어디가 제일 쉽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대리가 제일 쉽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저의 생각과 일반 수강생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왜 다를까? 이 대리가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은데 왜 이렇게 어려워하고 문제가 나오면 왜 이렇게 틀릴까를 제가
항상 고민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6개를 공부해도 1년을 공부해도 대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자, 대리를 이해하실 때 남을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건 대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리는 의외로 대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이 대단히 뭐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엉뚱하게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고 이상하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외워 제끼기 시작하고 외워 제끼면 다 뭐 하게 돼요? 틀리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리 개념은 대단히 뭐죠?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갑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라고 하고요. 을을 대리인이라고 할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 특징은 법률 행위는 대리인이 있지만 그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게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리인이에요. 교재 개념을 볼게요. 1. 대리의 개념 및 특질해 가지고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하고 그 법률 효과가 누구한테요? 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까지 나왔죠? 근데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해하니까 이게 대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한마디로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리인이잖아요. 법률 행위가 뭔가요? 의사 표시가 있는 적법 행위죠. 따라서 대리인이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한다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뭐 한다는 얘기냐면 의사를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또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표시하려면 당연히 그 전 단계로 대리인은 뭘 해야 되냐면 의사를 결정해야 된다는 점이죠. 따라서 대리인이란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리인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을 위해서 일해 주는 사람은 대리인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남을 위해서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리인인 거예요. 자, 대리인이 누구라고요? 타인을 위하여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좀 더 볼까요? 요 대리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우리가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친권자와 후견인이 있죠. 그 다음에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사라. 이러한 대리권을 주는 행위,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이 사람 우리가 뭐죠? 임의 대리인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또 힌트가 나와요. 가장 흔한 대리인이 누구예요? 친권자란 얘기죠. 가장 흔한 게. 근데 자꾸 우리는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아파트 사주는 사람을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흔한 대표적인 대리인이 누구예요? 친권자인 거예요. 제발 누구를 생각하셔야 돼요? 친권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미성년자인 딸내미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년아 살쪄 먹지 마라고 하겠죠.
엄마 나 오락해도 돼? 1시간만 오락하고 숙제해야 돼? 그러겠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은 대신 아이스크림 먹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 아니에요. 대신 오락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먹을지 말지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에요. 오락을 할지 숙제를 할지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리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임의 대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내 대신 예를 들어 가지고 대전에 가서 둔상동에 있는 뭐 크로버 아파트 뭐 1403호를 5억 5천에 매매 계약해라 그럼 대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의사를 갑이 다 결정했잖아요. 어떤 아파트를 살지 어느 금액에 살지 누가 다 결정했어요? 본인이 다 결정했는데 대리인이 아니죠.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면 대신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대신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리인이 되려면 반드시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의사를 결정해 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네가 대전에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그러면 대리인인 거죠. 왜요?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아파트를 살지 스스로 뭘 해야 돼요? 결정해야 되는 거죠. 또 얼마에 구입할지 스스로 뭘 해야 돼요? 결정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대리인인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사라라고 했더니 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갑한테 물어봐서 크루버 아파트 1403호 사면 될까요? 갑이 그래라 했더니 샀다 그러면 이게 대리인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은 뭐가 아닙니까? 대리인이 아닙니다.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 타인을 위하여 뭐 해준 사람이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만이 대리인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대리인이 누가 있어요? 채권자가 있는 거죠. 전형적인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리에 대한 개념이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아파트를 사준 사람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누굴 대입해서요? 친권자를 대입해서 따져보셔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대리는 뭐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2번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이죠. 사적 자치를 보충하기도 하고 확장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법정 대리인이라면 얘는 좀 띨띨한 친구죠. 그죠? 을이 뭐라면요? 법정 대리인이라면 얘는 뭐예요? 띨띨한 친구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능력이 부족하네요. 법정 대리는 그 능력을 보충합니다. 사적 자치를 뭐 하는 거죠? 보충하는 거죠. 임의 대리인을 통하면 갑은 서울에 앉아 있으면서 을을 통해서 대전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죠. 하고자 하는 일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겠죠. 임의 대리는 뭐 하는 거죠? 사적 자치를 뭐 합니까? 확장합니다. 그것이고 이 대리 삼면 관계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제부터 그림을 그리게 되면 항상 몇 명이 등장하게 돼요? 3명이 등장하니까 삼각형 모양이라 그래서 뭐죠? 삼면관계라는 말을 쓰고요. 중요하지 않고 넘겨보시면 대리의 본질이 나옵니다. 학설인데 설명드리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왜 법률행위는 을이 했는데 그 효과가 을에게 발생하지 않고 갑에게 발생할 걸까라는 의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본인 행위설이라는 것은 겉보기에는 을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갑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에게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뭐죠? 본인 행위설이에요. 공동 행위설은 겉보기에는 을이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갑과 을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거다. 이게 뭐죠? 공동행위설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민법은 뭘 취합니까? 대리인 행위설을 취해요. 누가 의사를 결정한 거예요? 대리인이. 누가 법률행위를 한 거예요? 대리인이. 근데 왜 효과는 갑에게 발생하나요? 민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뭐죠?
대리인 행위설이고 우리 민법은 뭐죠? 대리인 행위설을 취해요. 따라서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계속 반복이죠. 그 다음 2번 대리와 구별해야 할 개념에 가지고 1번 대표가 나오는데 대표는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게 뭐죠? 사자입니다. 사자. 우리가 사자라는 말을 흔히 쓰나요? 사극 같은 데 가끔 나오더라. 사극 같은 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죠? 저승사자라는 말도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나오고 옛날에 그 황산벌의 영화에서 뭐라 그러죠? 장군 개백이가 사자를 보냈습니다. 이런 말도 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심부름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사극이니까 저승사자는 아니에요. 저승사자도 결국 뭐예요? 저승의 심부름꾼이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누가 데려올지 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염라대왕이 결정한 것을 뭐 따라하는 거죠. 아무튼 저는 왜 저승사자를 그동안 생각 못했을까요? 자, 갑이 예를 들어서 대간마녀입니다. 대간마녀인데 을이라는 뭐죠? 말뚝이 노비한테 말뚝아 안방마님 모셔오너라 라고 했더니 말뚝이가 안방마님한테 가서 안방마님 대간마님이 오시란답쇼. 이러면 이게 뭐예요? 사자다. 특징은 오라는 의사결정은 누가 한 거죠? 갑 본인이 한 거죠. 단순히 을은 안방마님에게 뭐하고 있어요? 전달하고 있죠. 그것을 뭐하고 있어요? 표시하고 있죠. 따라서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표시하는 사람 우리가 뭐죠? 사자라고 합니다. 자, 요거죠. 대리인이 되려면 스스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의사를 결정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아무런 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전달만 해주는 사람은 뭐인 거예요? 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부는 열심히 대리인을 공부해놓고 집에 가서 자꾸 누구를 떠올리냐면 사자를 떠올리는 게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대리인 되려면 반드시 뭘 하고 있어야 됩니까? 의사를 결정해야 됩니다. 누가요? 대리인이. 만약에 아무런 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전달해 준다면 그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뭐죠? 사자예요. 좀만 더 볼게요. 요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요. 뭐는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 그죠? 그렇지만 우리 민법이 대리인에게는 행위 능력이 필요 없다라고 민법 117조가 규정을 두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니까 논리적으로는 행위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 민법 117조가 특별 규정을 둬가지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은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고 뭐는요? 행위 능력은 필요가 없어요. 이에 반해서 사자는 의사 능력 필요가 없어요. 왜요? 사자는 뭘 안 해요? 의사를 결정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사자는 누가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사자는 뭐가 필요 없어요? 의사 능력 필요 없어요. 다만 사람이긴 해야 되겠죠. 따라서 사자는 뭐만 있으면 돼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끝. 대표 이제 나와 있죠. 한번 풀어볼게요. 대리와 사자의 차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대리의 경우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나 사자의 경우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맞거든요. 왜 그런 거죠? 대리에서는 누가 가서 결정해요? 대리인. 사기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해야 되겠죠. 사자에서는 누가 결정해요? 본인이.
사기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누굴요? 본인을 표준을 결정하겠죠. 이해되시죠? 또 외울 거 아닙니다. 이거 외우면 되게 복잡해져요. 2번. 대리의 경우 본인이 행위 능력을 갖지 않아도 되나 사자의 경우 본인이 행위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맞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리인 하면은 누가 떠오르세요? 친권자가 떠오르고요. 본인은 누구예요? 미성년자죠. 제한 능력자죠. 대리에서 본인은 행위 능력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자에서는 의사결정도 본인이 하는 거고 법률행위도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니까 본인에게 뭐죠? 행위 능력 필요합니다. 3번 사자가 본인의 효과 의사를 잘못 전달한 경우 표시상의 착오로 다뤄지나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의사가 뭐냐면 3천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을에게 뭐죠? 얘기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을이 병에게 3천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사 표시가 불일시돼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착오가 되겠죠.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왜요? 대리는 누가 의사결정해요? 대리인이. 의사 표시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라고 있는 거죠?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따라서 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대리인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 없으나 사자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 X죠. D밖에 있죠. 왜요?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대리에게는 반드시 뭐죠? 의사 능력이 필요합니다. 5번 대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자는 허용될 수 있다. 이게 맞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좀 뒤에 나올 건데. 대리는요. 법률 행위 한에서만 허용이 돼요. 왜냐하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의사 표시가 있는 법률 행위 한에서만 대리가 뭐죠? 허용되는 거죠. 따라서 의사 표시가 없는 사실행위나 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를 않아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의사 표시가 있는 적법 행위가 뭐죠? 법률 행위죠.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리는 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법률 행위만 할 수 있는 거죠. 의사 표시가 있는. 그렇지만 사자는 그러니까 사실행위 불법 행위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다만 사자는 뭘 안 해요? 의사 결정은 안 하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없는 뭐에 대해서도요? 사실행위에 대해서 대리가 사자가 허용이 되고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뭐가요? 사자가 허용이 되니까 대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자는 뭐 될 수 있어요? 허용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의사 표시가 있는 의사를 결정할 일이 있는 뭐에 한해서요? 법률 행위에 한해서 대리가 허용이 됩니다. 됐죠? 다만 좀 더 할게요. 제외되는 게 있죠. 법률 행위 중에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 가족법상 법률 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것도 개념에서 중요하죠.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 혼인할지, 약혼할지, 이혼할지와 같은 의사는 누구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본인만이. 남이 대신 결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법상 행위는 대리가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가끔 이런 분 계시죠? 우리 엄마가 이혼하래요. 이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건 정상이 아니죠. 이혼할지 혼인할지 오로지 누구만이요? 자신만이 결정할 문제고 남이 대신 결정할 문제는 아니므로 가족법상 행위는 대리가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념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간접 대리와 간접 점유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는데 이거는 오늘 안 할 겁니다. 특히 간접 점유니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는 뒤에서 볼 거예요.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가 나오죠. 1. 가 뭐에 대해서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고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입양, 유언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는 대리가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부양 청구권 같은 경우는 가족법상 행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격이 아니에요? 재산권적 성격이 가능하겠죠. 그죠? 혼인할지 이혼할지 약혼할지는 오로지 누구만 결정할 문제예요? 본인만이 결정한 문제지만 부양 청구권은 뭐죠? 대리가 허용됩니다. 2.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죠. 그죠? 따라서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준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의사표시 대단히 유수하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는데요? 유추 적용은 됩니다. 정리해볼게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에 대해서만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끝이죠. 대리 종류에서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나오죠. 친권자나 후견인처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뭐죠? 법정대리.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뭐죠? 임의대리. 이렇게 되고요. 2번 능동대리와 뭐가 나오냐면 수동대리가 나와요. 이런 얘기죠.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는 뭐죠? 능동대리.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것은 뭐죠? 수동대리. 이렇게 돼요. 그죠?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하는 것은 뭐예요? 능동대리.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것은 뭐죠? 수동대리죠. 그죠? 그러면 수동대리는 대리의 본질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뭐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민법은 능동대리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동급으로 이해하면 또 이것도 이상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죠?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인데 다만 부수적으로 의사표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주예요? 능동대리가 주고 수동대리는 뭐죠? 부수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또 이해하는데 헷갈리지 않아요. 자, 대리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므로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표시라는 능동대리가 대리해주고 수동대리는 뭐죠? 부수적으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고 우측에 맨 위에 3번 유권대리와 무권대리가 나오죠. 대리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효과가 있으면 뭐예요?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뭐죠? 무권대리고 무권대리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음 주에 자세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2절 대리권입니다. 자, 이 대리권에 의해 가지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권리가 아니라 뭐죠? 권한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용어인데 권리가 뭐냐면요. 일정한 이익을 향후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고 있는 힘을 파워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권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이익은 누구의 얘기냐면 자기 자신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이 뭐죠? 권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권리는 뭐인 거예요? 힘이에요. 파워예요. 어떤 힘이라고요? 일정한 이익을 향후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고 있는 힘을 우리가 뭐죠? 권리라고 해요. 그러면 남을 위한 건요. 타인을 위한 거는요. 뭐라 그러냐면 권한이라고 합니다. 날 위한 건 뭐예요? 권리. 남을 위한 것은 뭐죠? 권한입니다. 자, 우리 대리권을 가지고 병가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누구한테 가요? 갑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을은 자기를 위해서 매매 계약한 게 아니라 갑, 남을 위해서 매매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리권은 날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거예요. 따라서 권리가 아니라 뭐죠? 권한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셨을 때 누구죠? 그 황교안인가요? 그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대통령 권리대행이 아니에요. 왜 그런 거죠? 만약에 대통령이라는 것이 권리라면 누구를 위해서 쓰게 돼요? 자기 자신. 근데 대통령은 권리가 아니라 뭐죠? 권한이라는 말은 날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뭐죠? 남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 써야 된다는 거죠. 요새 보니까 뭐 국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매달 10억씩 줬다? 근데 그 돈을 뭐 했어요? 뭐 시술하시고 뭐 이렇게 떡값주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그게 문제되는 일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권리가 아니라 뭐죠? 권한이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뭐죠? 남을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대리권의 발생 원인해 가지고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뭐죠? 법정 대리고요. 2번 임의 대리 수권행위죠. 이 숫자가 뭐죠? 줄 숫자예요. 권한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뭐죠? 수권행위, 임의 대리예요.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사라. 이게 뭐죠? 수권행위고. 넘겨보시면 수권행위의 성질이니 무인성이니 유인성이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고민되는데 할까 말까 고민되는데 이거는 기초 강의 때문에 뺄게요. 좀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고 이걸 이해를 못해도 다른 부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115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 나와요. 1번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 대리,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범위가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친권자가 뭘 할 수 있는지 후견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자세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뭐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결정되는 게 뭐죠? 법정 대리다. 끝인 거죠.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수권행위를 통해서 결정이 돼요. 쉽게 말하면 땅 사라 그랬으면 땅 살 수 있고요. 집 사라 그랬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집 살 수 있고 저당권 설정하라 그랬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해가지고 수권행위 내용 해석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뭐가 돼요? 결정이 되는데 넘겨보시면 판례는 안 보셔도 됩니다. 넘겨보시면 판례 설명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판례들이 안 읽어보셔도 되는데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네가 내 대신 A 토지를 매도해 다오. 다시 말하면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러면 요 대리인은 뭘 할 수 있느냐? 판례들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가능한 건데 일단 팔 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자,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더니 병이
갑에게 갖다 주란 의미에서 돈을 줘요. 매매 대금을 줘요. 받을 수 있겠죠? 따라서 대리는 매매 대금을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돈을 받으러 갔어요. 갔더니 병이 뭐라 그러냐면 돈이 준비가 안 됐대요. 일주일만 연기해 달래요. 라고 했을 때 대리는 스스로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게 뭐죠?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스스로 판단했을 때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스스로 결정해서 그 대금 지급 기한을 뭐 해줄 수도 있어요? 연기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 하면 못하는 건데 연기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금의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면제해 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에게 뭐가 될 수 없어요? 이득이 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일부든 전부든 면제하려면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고요. 본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야, 이거 1,000만 원만 깎아달라는데 깎아줘도 되겠니?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본인에게. 면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리인이 스스로 취소할 수도 없고요. 해제할 수도 없어요. 왜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는지 이유는 우리가 시간관계상 다음 주에 할 것 같아요. 일단 요것만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판례가 뭐죠? 이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판례가 복잡하지만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대금을 받을 수도 있고 기한을 뭐 해줄 수 있어요? 연기해 줄 수는 있지만 대금을 일부든 전부든 뭐 할 수는 없어요? 면제해 줄 수는 없고 임의대리는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118페이지에 이제 116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박스 밑에 나번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수권행위가 있었는데 해석을 해봤는데 을이 뭘 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해요.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긴 했는데 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정해주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우리 민법 118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일단 우리 민법 118조는 보존행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도 할 수 있고 계량행위도 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보존행위를 할 수 있고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뭘 못하느냐? 첫째, 보존행위와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처분행위는 못한다. 뭐는 못해요? 처분행위.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은 뭐는 못해요?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없다. 다 했거든요.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교재 보시면 뭐가 보존행위고 뭐가 이용 계량행위인지 잔뜩 나왔거든요. 절대 외우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뭐냐면 갑에게 아파트가 있어요. 을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갑의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임대. 할 수 있을까요? 자, 임대는 처분행위는 아닙니다. 그죠? 또 아파트를 임대한다 그래서 아파트
성질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로서요. 을은 갑의 아파트 부동산을 뭐 하는 것은 가능해요?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하나만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왠지 갑의 아파트를 임대하려면 을에게 뭐가 있을 것처럼요? 처분권이 있을 것처럼 헷갈려요. 처분할 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만 있으면 돼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임대할 수 있다는 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측에 대표 이제 풀어볼게요.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권이 존재하지 하지만 그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은 1번 보존행위 할 수 있죠. 2번 가옥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행위니까. 3번 금전의 이자부 대에도 이용행위로 평가될 수가 있어요. 4번 계량행위도 뭐죠? 계량행위죠. 답은 뭐죠? 5번. 뭐는 못해요? 처분은 못하죠. 그죠? 처분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 계량행위. 이거 작년도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대리권의 제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